아멜리아 하트가 쓴 늑대인간 변신 로맨스 1장 흉터와 침묵. 아이리스가 손을 떼기도 전에 뜨거운 쇠가 그녀의 팔뚝에 닿았다. 그리고 타는 살점의 냄새와 함께 루신다의 방에 늘 배어있던 역겨운 향수 냄새가 섞였다. 그녀는 루나에게 자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하는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다. 통제된 늑대들은 차가운 재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릿한 냄새를 풍겼다. 코로는 그것을 놓칠 수 있었다. 법정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숨는 것은 쉬웠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의 몸이 대부분의 숨김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서툰 아이 같으니 루신다가 가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뜨거운 금속 막대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내 머리를 만질 때는 정말 더 조심해야 해. 만약 당신이 나를 태웠으면 어땠을까요? 아이리스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호박색 눈은 윤기 나는 돌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실례합니다, 레이디. 화려한 거울을 통해 그녀는 루신다의 모습을 보았다. 완벽한 물결 모양으로 흐르는 황금색 머리, 차갑고 굶주린 듯 반짝이는 얼음색 눈은 아름답고 잔인하며 발드론 팩의 루나로서 전혀 손댈 수 없는 존재였다. 아이리스의 팔에 난 화상은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고 거의 5년간의 고통을 피부에 새긴 수많은 흉터와 합쳐졌다. 용서받았어. 루신다가 만족스러운 듯 으르렁거리며 돌아와 아이리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래된 멍을 누를 만큼 충분히 길게 머물렀다.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 이 말들에는 아이리스만이 들을 수 있는 위협의 층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루신다 페어몬트 발드로는 우아함의 표본이었다. 패기 알파의 짝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구현하는 루나. 침착하고 우아하며 헌신적이다. 하지만 여기 이 방에서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의 괴물이 드러났다. 아이리스는 새 상처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작업을 재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늘 밤 모임을 위해 루신다가 요구한 정교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닦고 고정하는 익숙한 동작을 따랐다. 루나는 웅장한 계단을 내려와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순찰에서 돌아온 알파 고드릭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재치와 따뜻함으로 방문하는 귀비인들을 매료시킬 것이며 아이리스는 자신이 배워온 대로 투명 인간처럼 남아있을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면 늘 그랬듯이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14살이 되어 작은 오두막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바깥의 어둠 속을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고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다. 조용히 해, 아기 늑대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아이리스와 똑같은 호박색 눈이 공포에 질려 빛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살아남아야 해. 약속해줘. 아이리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켜야 할 약속을 했다. 불량 배들이 새벽 전 깊은 시간에 찾아왔고 그들의 감각은 잘못되고 거칠었으며 광기와 피의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는 즉시 변신했고 그의 갈색 늑대가 석가래를 흔들며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향해 덮쳐들었다. 어머니도 뒤따랐고 피부에 흰 털이 솟아나며 절망적인 방어에 가담했다. 아이리스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변신을 시도했고 그녀의 늑대가 앞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느꼈다. 보호하고 싸우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이 찢어지는 광경,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은 그녀의 내면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산산조각냈다. 변신은 중간에 멈췄고 몸이 변화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모든 신경에 고통이 폭발했다. 불량배들은 그녀를 인간 희생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남겨두었고 힘든 노력의 가치도 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새벽까지 부모님의 시체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늑대는 내부에서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내뿜었고 너무 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어린 마음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다. 3일 동안 그녀는 슬픔과 굶주림으로 반쯤 미쳐 성차의 발드렌의 벽 근처에서 쓰러질 때까지 헤매었다. 메이벨이 그녀를 발견했다. 늙은 요리사는 숲에서 약초를 소비라 하고 있을 때 의식을 잃은 소녀를 우연히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또 다른 고아 인간을 보았겠지만 메이벨의 날카로운 눈은 아이리스의 눈에서 호박색을 포착했고 흙과 피 아래에서 희미한 늑대 냄새를 알아차렸다. 불쌍한 아기야. 메이벨이 중얼거리며 놀랍도록 강한 팔로 아이리스를 안았다. 무슨 끔찍한 일들을 보았니? 요리사는 그녀를 몰래 성 주방으로 데려가 수프와 빵을 먹였고 아이리스가 몇 주 동안 침묵을 지킬 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결국 소녀는 말을 했고 깨진 속삭임으로 진실을 공유했다. 그녀는 늑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 안에 갇혀 접근할 수 없고 부서져 있었다.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얘야. 메이벨이 부드럽게 충고했다. 제대로 변신할 수 없는 변신 능력자들은 전혀 늑대를 가져본 적 없는 인간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아. 너는 그저 능력이 없는 고아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해. 그래서 아이리스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 그녀는 6년 동안 주방에서 일했고 조용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성 주민들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우고 말이 나오기 전에 필요를 예측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이 변했을 때 그녀는 30살이었다. 알파 고드리기 루신다 페어몬트와 결혼한 것은 그녀가 요새에서 6년째 되는 봄이었다. 그 결합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페어몬트 영토가 귀중한 무역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동맹이 라이벌 팩에 대항하는 발드론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알파는 늘 그렇듯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루신다는 비단과 미소로 뒤덮인 겨울 폭풍처럼 도착했고 몇 달 안에 성 직원들은 그녀 주변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방역할 수 없는 사람, 그녀에게 도전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대우를 남겼다. 아이리스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은 터무니없이 간단했다. 알파 고드릭은 국경 순찰에서 일찍 돌아왔고 부추에 먼지를 묻히고 넓은 어깨에 피곤함을 드러내며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뒤로 묶여 있었고 깔끔한 턱수염 아래로 강한 턱선이 드러났으며 그의 회색 눈은 자신의 영역을 평가하는 지도자의 자연스러운 권위로 방을 훑었다. 3초 동안, 단 3초 동안 그 시선은 돔의 몸을 숙인 아이리스에게 머물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어쩌면 인정 또는 특이한 호박색 눈을 가진 조용한 주방 소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모든 것을 바꾼 3번의 심장 박동이었다. 루신다는 문간에 서 있었고 그 짧은 교환을 목격했으며 그녀의 예쁜 얼굴은 차갑게 변했다. 루나는 남편에게 미소 지으며 능숙하게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의 얼음색 눈은 방 건너편의 아이리스를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루신다는 특이한 눈을 가진 소녀를 개인 시종으로 재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4년 9개월 전이었다. 메이벨은 한 번 아이리스가 시종으로 일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개입하려고 했다. 늙은 요리사는 믿을 수 있는 경비병에게 가서 루나의 시종에게 계속 나타나는 의심스러운 부상에 대한 우려를 속삭였다. 경비병은 다음 날 사라졌고 위험한 국경 초소로 재배치되었다. 아이리스와 친했던 어린 하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졌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간섭하면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메이벨은 비밀리에 가능한 한 도움을 제공하는 법을 배웠다. 아이리스의 잠자리 방에 숨겨진 여분의 음식. 아이리스가 찾을 수 있도록 놓아둔 치유 연고.
아이리스의 의무가 잠시 휴정 시간을 허락할 때 새벽 전 시간에 조용한 동반. 그것은 아이리스가 그녀를 잊어버린 세상에서 아는 유일한 친절이었다. 거기 루신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감탄하며 말했다. 충분히 잘했어 뭐. 이제 내 파란색 가운, 사파이어 가운을 가져와. 네 레이디. 아이리스는 옷장으로 움직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다. 쇠가 피부를 그슬린 곳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의 고통을 견디며 기능하는 법을 배웠다. 손의 떨림을 숨기는 법, 학대가 너무 심해 견딜 수 없을 때 위협하는 눈물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10년 동안 갇혀 침묵했던 그녀의 늑대는 트라우마의 우리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울부짖었고 자유를 갈망하며 자신을 묶고 있는 장벽을 뚫고 나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늘 그랬듯이 그것을 눌렀다. 세상은 부러진 변신 능력자를 위한 장소가 없었고 변신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었다.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고 더 심한 경멸에 직면하는 것보다 인간적이고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더 낫다. 그녀는 수년 전 어둠 속에서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으라고. 그래서 그녀는 필요하다면 또 다른 밤, 또 다른 날, 또 다른 해를 견딜 것이었다. 그녀는 옷걸이에서 사파이어 가운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고통을 주는 자에게 돌아섰다. 루신다는 이미 콧노래를 불렀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남편이 자신이 결혼한 괴물을 모른 채 완벽한 루나로 빛날 저녁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그곳에 그림자 속에 보이지 않게 흉터를 침묵 속에 간직하며 있을 것이었다. 2장 피와 심판. 북부 국경을 따라 전쟁의 북소리는 마침내 잠잠해졌고 고드릭 발드렌에게는 승리의 무게와 늘 전투 후에 따르는 공허함만 남았다. 예정보다 3주 일찍 그는 전사들을 이끌고 산길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피부에서 죽음의 악취를 씻어내고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고 싶어 했던 그는 그들이 다가오자 지는 해가 발드론 성체의 돌담을 호박색과 금색으로 물들였다. 아름답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영혼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약처럼 느껴지는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름다움은 낯선 개념이 되었다. 루신다는 아름다운 루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는 돌아온 영웅 역할을 할 것이었다. 둘 다 탁월한 배우가 되었다. 고드릭이 예상치 못한 것은 그가 마당에서 말에서 내리자마자 성복도를 울리는 비명이었다. 아이리스의 손은 루신다의 사파이어 가운의 마지막 걸쇠를 잠그면서 떨렸다. 천이 솔기를 따라 찢어져 있었다. 루나가 조금 전에 의도적으로 저지른 상처였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벌써 루신다의 얼굴은 분노의 가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푸른 눈이 위험한 빛을 내뿜으며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네가 망쳤어. 루신다가 스쳐 지나가는 하인이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어설프고 쓸모없는 거사. 이 드레스는 내 비참한 목숨보다 더 비싸. 부인, 제가 드립니다. 침묵. 그 말이 공기를 찢고 지나갔고 이어서 루신다의 손이 아이리스의 머리채를 잔인한 힘으로 잡아당기며 뒤로 젖혔습니다. 네가 무엇인지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이리스의 시야는 흘리지 않으려는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가죽 채찍의 첫 번째 일격이 아이리스의 어깨를 가로질러 때렸고 얇은 드레스를 찢고 피부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통증보다는 충격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루신다는 이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흔적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루나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채찍질 자체보다 아이리스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일격은 등뼈를,
세 번째 일격은 그녀의 갈비뼈를 감쌌고 아이리스 안에 있던 거의 5년 동안 잠들어 순종적이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튀어나가 휘두르던 루신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숨도 쉴 수 없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루나는 피해자가 감히 저항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아이리스는 자신의 대담함에 똑같이 놀랐습니다. 놔줘! 루신다는 예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대신 아이리스는 세게 폭력적으로 밀치지 않고 루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만큼만 밀쳤습니다. 루신다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만큼만, 그리고 루신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연극적으로 넘어졌습니다. 루나는 연극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마치 맞은 것처럼 한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채찍은 루신다의 빠른 동작으로 아이리스의 떨리는 손에 완벽하게 올려놓였지만 그 어떤 관찰자라도 하인이 내내 채찍을 휘둘렀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경비병 루신다의 비명이 성의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도와줘. 그녀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쿵쿵쿵. 육중한 군화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무기를 든 경비병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장을 훑었습니다. 그들의 루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완벽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넘어져서 스스로 긁은 듯 뺨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채찍을 여전히 움켜쥔 치에 그녀 위에 서 있었고 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붙잡아 수석 경비병이 명령했습니다. 거친 손들이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아이리스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증거는 명확했고 이야기는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나를 공격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을 것이고 법이 그렇게 인정할 것이며 그런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는 동안 아이리스는 복도에서 메이벨을 힐끗 보았습니다. 늙은 요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름진 손은 공포에 질려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잠시 마주쳤고 아이리스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구하세요. 그러자 지하 감옥 계단의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고드릭은 그의 방으로 가는 도중에 오스윈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오스윈의 주름진 얼굴은 우려로 심각했습니다. 알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알파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격식은 고드릭의 늑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입니까? 루나가 그녀의 하인 중 한 명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당신의 판단을 기다리며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고드릭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루신다는 그가 원정에서 돌아올 때마다 드라마를 만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의 관심이나 동정을 얻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했습니까? 얼굴에 상처가 좀 있고 타박상도 좀 있습니다. 치료사가 즉시 치료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스윈은 잠시 멈췄고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파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여를 봐야 합니다. 불일치가 있습니다. 발드론에는 자비에 대한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파의 말은 순식간에 관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드릭은 의심스러운 사건의 경우 치료사가 먼저 검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칼날은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권력만이 만들 수 있는 허점이었고 그는 진실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오스윈은 팩의 법을 함부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문제에 대한 법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인이 루나에게 손을 대는 것은 즉각적인 처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재판도 항소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폐계 지도부를 봉사 직책을 남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오래된 법 중 하나였습니다. 좋아, 먼저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 감방은 어두웠고 축축한 돌담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단 하나의 횃불에 의해서만 밝았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가슴에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고 잠시 동안 고드릭은 그녀를 명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호박색 눈이 불빛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도로 인식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몇 년 전 주방에서 일하던 소녀, 특이한 눈을 가진 소녀, 루신다가 결혼 직후 개인 하인으로 요청했던 소녀. 그날 이후로 그는 그녀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고 루나의 시중을 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설은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어나. 그가 명령했고 그의 알파 목소리는 자동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각 움직임은 명백한 고통으로 뻣뻣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져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어깨와 등에 새로 생긴 상처는 치료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고드릭의 숨을 턱 막히게 한 것은 다른 흉터들이었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친 반복적인 트라우마를 말해주는 오래된 상처들이 그녀의 팔에 겹겹이 쌓여 있었고 뚜렷한 패턴의 화상 자국,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들, 그 어떤 알파도 오해할 수 없는 언어로 그녀의 피부에 새겨진 체계적인 학대의 증거들. 그의 늑대는 앞으로 솟아올랐고 자신의 루나를 공격했다고 비난받는 낯선 사람에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보호 본능적인 분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부정할 수 없었고 압도적이었으며 고드릭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리스 알파.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하거나 눈물 또는 둘 다로 인해 겨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루나를 공격했느냐? 아이리스는 침을 꿀꺽 삼켰고 고드릭은 그녀의 목구멍이 말을 내뱉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때렸을 때 제가 밀었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자백에 담긴 솔직함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거나 더 강력하게 정당방위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마치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사실을 진술했고 싸울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 등을 보여줘, 전부 다. 아이리스는 한숨 돌리고 나서 창피함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종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찢어진 드레스를 앞으로 떨어뜨리며 몇 년간의 고문으로 얼룩진 피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밤 채찍질로 생긴 신선한 상처가 오래된 흉터들을 가로질렀습니다. 화상 자국, 상처, 한 번 이상 사용된 채찍이 남긴 독특한 평행선들, 고드릭의 가슴 속에서 어둡고 맹렬한 무언가가 풀려났습니다. 이것들은 단 한 번의 사건, 하인과 여주인 사이의 한순간의 폭력으로 인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긴 옷소매와 조심스러운 침묵 아래에 숨겨진 지속적인 잔혹성의 패턴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가 요구했습니다. 거의 5년 동안입니다, 알파. 5년. 루신다를 시중든 전체 기간. 그의 결혼 생활 전체.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한 적이 없느냐? 아이리스는 다시 드레스를 입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호박색 눈에는 비난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체념뿐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알파. 저는 그저 하녀입니다. 그녀는 루나이고 팩의 법은 우리의 각 위치에 대해 명확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상처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법은 오늘 밤 내 죄에 대해서도 명확하다. 고드릭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늑대가 너무 지면에 가까이 있었고 너무 화가 나서 따뜻함으로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의 형벌을 수반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턱을 살짝 들어 올렸고 고드릭은 그녀의 복종 아래에 있는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몇 년간의 학대를 겪으면서도 부서지지 않았고 같은 조용한 용기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 처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파. 다만 제 몸이 제대로 화장되고 시체 청소부에게 맡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적절한 마지막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고드릭의 가슴 속에서 뭔가 부드러운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 충동에 의문을 갖기도 전에 그는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치료색에 너를 검사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파, 모든 사형 집행에 대한 표준 절차입니다.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타는 그에게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드릭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곧 치료사를 데려올 것이다. 완전히 협조해라. 그는 떠나려고 돌아서다가 감방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만약 네가 이 흉터들에 대해, 이 모든 것에 대해 내게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죽음은 법이 규정한 빠른 끝보다 훨씬 덜 자비로울 것이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거짓말은 결코 저에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드릭은 번잡한 생각에 잠겨 늑대가 피부 아래에서 초조하게 들끓는 채로 지하 감옥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느낌이 들었고 그는 본능을 무시하고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감방에서 아이리스는 마침내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몇 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을 웅크렸습니다. 고통과 피로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으로 떨면서 내일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누군가는 마침내 그녀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녀의 늑대는 절망적인 슬픔으로 울부짖었고 그것은 부모님이 살해당한 밤 이후로 갇혀 있었던 소리를 그녀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트라우마와 두려움의 우리 안에서 몸부림치는 생명체를 느꼈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늑대, 자신 중 누구에게 사과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애썼지만 생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3장. 어둠 속의 진실. 오스위는 새벽 2시간 전 던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횃불이 습기로 번들거리는 돌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발드론 가문을 15년간 섬겼으며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알아차리는 본능을 익힐 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상황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녀는 고드릭이 그녀를 남겨둔 곳에 정확히 앉아 있었고 무릎을 가슴에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려다볼 때 호박색 눈이 횃불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가와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자비를 구하지 않고 단지 간청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처럼 지친 침묵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알파가 치료색에 당신을 검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스위는 감옥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아이리스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왜요? 제가 이 무리에서 오랫동안 배타였기 때문에 증거가 범죄와 일치하지 않을 때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둔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의 부상은 신선합니다.
루나는 피상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리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도발에 상관없이 상전을 때리지 않아요. 도발이요? 오스윈은 그녀의 눈높이로 웅크려 앉아 횃불 빛에 보이는 그녀의 팔에 있는 자국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흉터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오래된 것들이요. 한참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그가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아침이면 죽을 텐데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무리를 섬겨왔기 때문이에요, 아가씨. 그리고 저는 알파 고드릭이 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치료색에 당신의 부상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표준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를 찾는 알파입니다. 아이리스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아마 희망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실에 대해 실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불신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무릎에 팔을 더 단단히 감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말한다 해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저는 침묵을 배신한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침묵을 지키면 저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호박색 눈은 흘러내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 후회가 덜할까요? 베타 오스윈은 진실은 아플 때도 항상 후회를 덜하게 합니다. 이어서 아이리스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4년 9개월 동안의 조직적인 고문, 루신다가 위협을 느끼거나 지루해하거나 단순히 잔인해질 때마다 가해진 화상과 상처, 구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루나의 가면이 대중 앞에서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고 증인들이 협박이나 실종을 통해 침묵되었으며 고립이 더 심한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묘사했습니다. 알파가 저를 한번 봤어요. 아이리스는 지친 솔직함으로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한 번 몇 년 전, 아마 3초 동안, 그리고 그녀는 제가 부셔야 할 위협이라고 판단했어요. 오스윈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루신다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협력보다는 권력에 더 관심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직적인 잔인함은 단순한 정치적 야망보다 더 어두운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누군가에게는. 메이블이 3년 전에 한번 시도했어요. 아이리스의 손가락이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경비병은 다음 날 가장 위험한 국경 초소로 정은되었습니다.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한 하인 소녀는 그날 밤 사라졌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오스윈이 루신다의 수법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루나는 항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문제가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되기 전에 사라지게 만드는 데 능숙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아이리스가 덧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메이블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에요. 그녀도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죠. 오스윈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늑대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14살 때부터 제 안에 갇혀 있었어요. 제 부모님이 깡패들에게 살해당하고 제가 그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던 밤부터요. 그 고백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과 수치심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변신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손인 것처럼 자신의 손을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신해서 싸워서 그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어요. 제 몸은 변이를 시작했고 중간에 멈췄어요. 제가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어요.
제 늑대는 두려움과 슬픔 뒤에 갇혔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변신을 완료할 수 없었어요. 오스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늑대가 차단된 시프터는 드물고 비극적이었으며 무리 편견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개인들은 애초에 선물을 받지 못한 인간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숨겼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내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확인된 늑대가 있다면, 심지어 망가졌더라도 저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 하인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리스는 연약한 존엄성을 가지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생명을 구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적절한 조사를 요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그 조사가 루나가 예쁜 가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영리한 소녀군. 오스윈은 마지못한 감탄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녀는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늑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당신은 루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결투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필요하고 새벽 전까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투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스윈이 말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늑대를 가지고 말이죠. 아이리스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그건 재판이 아니에요. 법정으로 위장한 처형이죠. 고드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재판을 만들 겁니다. 증인과 장부, 그리고 상처로 이루어진 재판을요. 치료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차단되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달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오스윈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결정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있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는 감옥을 떠나 즉시 루나의 방 근처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은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피곤한 하인들은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둠이 덮개를 제공할 때 덜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하녀는 아이리스가 여러 번 새로운 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했지만 아가씨는 덤벙댄다고 들었어요. 날이.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나이든 집사는 마지못해 루나의 방에 대한 음식 주문에 개인 하인을 위한 분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례상 하인들은 여주인과 함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루나의 가게 살림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블이 있었습니다. 오스윈은 오래된 부엌에서 허브를 기계적으로 갈고 있는 늙은 요리사를 발견했지만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소녀에 대해 아는군요. 오스윈이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메이블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리스, 그녀의 이름은 아이리스예요. 아는 것을 다 말해주세요. 이어서 드러난 이야기는 오스윈의 늑대가 보호적인 분노로 으르렁거리게 만들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메이블은 10년 전 슬픔과 트라우마로 반쯤 죽어가는 아이리스를 발견하고 고아 소녀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루신다가 수년간 봉사하면서 그 소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번 도와주려고 했어요. 메이블은 뺨을 따라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루나가 분명히 했어요. 개입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지켰고 그것 때문에 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밤으로 끝날 겁니다. 오스윈이 약속했습니다. 새벽 전에 첫 번째 회색빛이 높은 던전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치료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의술과 시프터 생리를 지배하는 미묘한 에너지 모두에 능숙한 나이든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리스에 대한 그녀의 검사는 철저했고 오스윈이 감방 입구에서 지켜보는 동안 강렬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녀가 마침내 물러섰을 때 그가 요구했습니다.
치료사의 표정은 침울했습니다. 신체적 부상은 광범위하며 수년간 반복된 트라우마의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화상, 상처, 영양실조 및 조직적인 학대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늑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리스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마치 자신조차도 그것이 감지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늑대가 차단되었습니다. 치료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 뒤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강하고 활기차며 이 소녀가 처리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장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시프터입니다. 베타 오스윈, 그녀는 변신을 완료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리법은 한 가지에 대해 절대적이었습니다. 시프터는 인간이 가지지 않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리스는 루나를 공격한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확인된 늑대를 가진 무리 구성원이었고 적절한 조사를 받을 권리와 원한다면 비난자를 상대로 결투 재판을 할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오스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 증언, 치료사의 발견, 아이리스의 부상 기록을 모아 해가 산 위로 떠오를 때 직접 고드릭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알파는 이미 깨어나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결정과 씨름하며 밤을 보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스윈이 들어서자 그는 돌아섰고 그의 회색 눈은 간신히 억누른 감정으로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찾았다고 말해줘. 고드릭이 말했다. 명백해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말해줘. 알파님,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윈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늘어놓았고 친구의 표정이 각 폭로와 함께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수년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 증인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그녀가 차단된 늑대를 가진 시프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드릭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를 나의 개인 방으로 데려와라. 알현실 말고. 내 영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이 대화에 증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리스가 1시간 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그녀의 상처 흔적을 지닌 채 그의 앞에 끌려왔을 때 고드릭은 자신을 다잡고 그녀를 진정으로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보여줘. 그가 거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루나께서 내게 한 모든 것을 보여줘. 아이리스는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호박색 눈에는 수치심과 자기 보존 본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종했고 받은 단순한 튜닉을 벗어 수년간의 계산된 잔혹성으로 얼룩진 피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밤 구타의 신선한 자국 위에 오래된 상처들이 교차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의도적으로 눌린 듯한 화상 자국,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가해진 상처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고문의 증거였습니다. 고드릭의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튀어나와 그의 갈비뼈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그의 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겨우 억제된 폭력을 암시하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 짐승이 지배권을 차지하려 싸우면서 그의 눈은 금빛으로 번뜩였습니다. 하드넷 워리어조차도 누군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상처를 지닌 이 소녀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아이리스는 새파랗게 질린 채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고 오래된 습관처럼 빨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권위 있는 인물에게서 폭력을,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고통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드릭의 가슴 속 무언가를 부서뜨렸습니다.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늑대를 다시 억누르며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리스, 날 봐.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떨리는 팔 사이로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드릭은 그가 수년 전에 보았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을 통해 살아남은 희생자, 복종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기림을 배운 희생자, 모든 것을 말해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들을 거야. 4장, 보호 본능. 고드릭은 숨을 고르기 위해 애썼고 늑대를 진정시키느라 몸이 떨렸습니다. 차갑고도 문명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와 5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내 그녀는 그의 성에서 무고한 소녀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을 태우는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적이었지만 수년간 알파로서 길러온 규율 아래 간신히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리스, 맹세하건대 널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질문에 솔직히 답할 만큼 나를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천천히 팔을 내렸습니다. 호박색 눈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공포에 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파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구타와 화상, 굶주림과 고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10년 동안의 일, 그녀를 사랑하고 밤에 도둑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부모님, 그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며 늑대가 풀려나려고 울부짖었지만 변신 도중 멈춰버려 그녀가 부수지 못할 트라우마의 벽 뒤에 갇혔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메이벨이 사흘 후에 저를 찾았습니다. 아이리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반쯤 죽어 있었고 겨우 의식이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받아들이고 부엌에서 일을 주었고 제가 무엇인지 숨기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변신할 수 없는 쉬프터는 선물을 받은 적 없는 인간보다 더 나쁘게 취급된다고 했으니까요. 고드릭은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고 그 진실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폐계 위계 질서는 힘을 기반으로 했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종종 버려지거나 학대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구조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지만 이 소녀의 피부에 쓰여진 그 결과를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루신다가 당신을 개인 시종으로 원했죠? 네, 알파님께서 저를 한번 보셨기 때문입니다. 순찰 후 부엌에 오셨을 때 단 한 번, 아마 3초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그것을 보고 제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드릭은 그날을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는 지치고 배고팠으며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전에 빨리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이한 눈을 가진 조용한 소녀를 알아챘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초가 이 소녀의 운명을 거의 5년 동안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틀렸어. 그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녀의 지위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다. 나는 네 존재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리스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더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고드릭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움직여야 했기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저 너머의 산들을 응시했습니다. 너는 오늘 죽지 않을 거야. 처형은 취소됐다. 네가 이 주장을 완전히 조사하는 동안 보호 감호 상태에 놓일 거야. 알파님, 그건 요청이 아니야. 아이리스, 명령이다. 그는 그녀에게로 다시 돌아섰고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확인된 늑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내게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 권리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시간을 벌 것이다. 하지만 루나는 고드릭이 말을 끊으며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들에 답하게 될 것이고 너가 증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녀가 알기로는 이것은 확인된 늑대를 가진 팩 구성원과 관련된 사건 이후의 표준 절차이다. 아이리스는 그를 응시했고 희망과 불신이 그녀의 표정에서 뒤섞였습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네. 그 말은 절대적인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은 내가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내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의 전모이다. 그는 오스윈을 불렀고 오스윈은 잠시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동관의 객실로 데려가라. 감옥이 아니라 편안한 방으로 문 앞에 경비병을 두되 그들이 감금이 아니라 그녀의 보호를 위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그녀는 죄수가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네, 알파님. 오스윈의 얼굴에는 그 결정에 대한 승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이벨을 불러라. 그녀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싶다. 노부 억장이 1시간 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상기된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고드릭의 직접적인 질문과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는 알파의 명령 앞에서 그녀는 아이리스가 했던 모든 말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세부 사항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목격했던 사건들, 그녀가 몰래 치료했던 부상들, 아이리스에게 친절을 베푼 후 사라졌던 하녀, 왜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고드릭은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알파님,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메이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나께서 개입하면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고 제가 비겁자였음을 스스로 증오했습니다. 당신은 비겁자가 아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고드릭은 그녀를 부드럽게 해고한 후 다음 몇 시간을 루신다의 방 근처에서 일했던 하인들을 신문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 패턴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신문받은 모든 사람이 학대의 징후, 특이한 사건, 의심스러운 부상을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나의 가사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오쯤 고드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을 알 만큼 충분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다룰 때 진실을 아는 것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장로회를 소집하여 증거를 냉정하고 임상적인 용어로 제시했습니다. 3명의 고대 쉬프터들은 그가 학대의 패턴, 의료 기록, 여러 증인의 증언을 펼쳐놓는 것을 엄숙한 침묵 속에서 들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가 결론지었습니다. 나의 루나는 수년간 팩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학대함으로써 명예 규약을 위반했습니다. 3명 중 가장 나이 많은 소니크 장로가 은색 턱수염을 사려 깊게 쓰다듬었습니다. 증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알파님.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루신다 페어몬트는 페어몬트 영지의 브레넌 알파의 딸입니다. 그들의 동맹은 중요한 무역로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철저한 증거 없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철저한 증거가 있다. 고드릭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증언과 의료 증거는 있습니다. 모이라 장로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루신다는 그 소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부상이 자해이거나 다른 출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권력에서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말할 것이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믿거나 적어도 믿는 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의 혈통 전체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드릭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녀를 계속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브레넌 장로가 끼어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사건을 구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더 많은 증거를 모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식적인 고발을 하기 전에 정치적 파급 효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학대받은 한 소녀를 위한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팩 전체의 안정성과 강력한 이웃과의 전쟁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말들은 재처럼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고드릭은 그들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응적인 태도보다는 체계적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모든 본능이 그에게 루신다를 팩 앞에 끌어내 그녀의 범죄를 즉시 폭로하라고 소리쳤지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조사를 신중하게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 아이리스는 나의 보호 아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비록 막혀있지만 확인된 늑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모이라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부상 회복을 가장하여 편안한 숙소에 그녀를 배치할 것을 권합니다. 루나에게는 사건이 검토되는 동안 표준 절차라고 말하십시오. 그날 밤 고드릭은 객실에 있는 아이리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음식과 의학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 대신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있었고 마치 편안함 자체가 그녀에게 낯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를 사용해도 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이유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 같아요. 고드릭은 그녀가 갇히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거리를 유지했다. 당신은 늑대임을 확인받은 팩의 일원입니다. 루신다가 당신에게 무슨 생각을 심어주었든 상관없이 당신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제가 말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저를 벌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녀는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하지요. 이 말은 알파의 권위로 나왔다. 어떤 맹세만큼이나 그를 묶어둘 서약이었다. 지금은 그녀는 이것이 팩 구성원 간의 사건 후 표준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증언했다는 것을 모르죠. 제가 그녀를 특별히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아이리스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겼다. 24살보다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방어적인 몸짓이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전에 이런 짓을 했다면 증거가 있을 겁니다. 고드릭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의 늑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긴장했다. 그게 뭐죠? 치료사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나타나려 했지만 외상 장벽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랬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밤부터요? 아이리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 지은 벽을 긁어대고 있어요. 때때로 고통스럽거나 두려울 때 그것이 몰려오지만 완전히 뚫고 나갈 수는 없어요. 변신이 시작되었다가 그냥 멈춰요. 마치 내 몸이 처음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시도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만약 그 장벽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요? 만약 치료사가 당신이 변신을 완료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요? 그녀의 호박색 눈이 커졌다.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지만 알아내고 싶습니다. 고드릭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그리고 제대로 변신할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외상으로 갇혀있던 본능과 강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만약 다시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요?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그럼 멈추면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리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5년간의 체계적인 고문을 견뎌냈어요.
그런 종류의 강인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움직였다. 희망. 연약하고 불안정했지만 진짜였다. 왜 저를 돕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거의 모르잖아요. 나의 늑대가 당신 늑대 안에 무언가를 인식하기 때문이야. 고드릭은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당신의 상처를 보는 것이 나를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는 5년 동안 온기 없는 의무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오랜만에 나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첫사람이야. 대신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내 영역에서 일어나던 일에 눈이 멀어 당신을 한번 실망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아이리스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알파 고드릭.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는 그냥 고드릭이라고 부르세요. 저에게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본 첫 미소였다. 그것은 침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느낌이 드는데요. 익숙해질 겁니다. 그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쉬세요. 내일 우리는 치료사와 함께 당신의 늑대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호박색 눈은 램프 불빛을 반사했다. 여기서 안전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당신은 저의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가 떠날 때 고드릭은 의무나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늑대가 주장하는 연결과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치 태양이 뜨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가 그녀의 상처를 진정으로 본 순간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고 되돌릴 수 없을 것이었다. 5장. 진실의 실마리 사절은 3주간의 수색 끝에 돌아왔고 5년 전 가명으로 페어몬트 영지를 도망친 여자를 데려왔다. 그녀는 고드릭의 개인 서재에 앉아 메이블이 준비한 차 한 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몇 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로 얼룩져 있었다. 루신다 페어몬트의 개인 시종으로 지냈던 시절에 대해 말해주세요. 고드릭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늑대는 피부 아래에서 불안하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네사라는 이름의 여자는 불안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도망치기 전 8개월 동안 그녀를 섬겼어요.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꼼꼼했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절대 남기지 않았죠. 누군가 어떤 상처를 알아차려도 항상 변명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화상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존경심을 가르친다고 했죠. 오스윈은 모든 말을 기록했고 고드릭은 아이리스의 증언과 유사한 모든 세부 사항에 분노가 끓어오르며 들었다. 네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그녀의 진술을 비밀리에 의회 원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하게 했다. 이전 증거와 합쳐지자 그 패턴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루신다는 알파 브레넌 페어몬트의 외동딸이었다. 철저한 증거와 신중한 정치적 전략 없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영지 간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었다. 고드릭은 모든 본능이 아내를 팩 앞에 끌어내 즉시 그녀의 범죄를 폭로하라고 외치더라도 전략적이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루신다와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조사를 계속했고 이혼 절차에 대해 원로들과 상담했다.